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만 간단한 기자회견도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사죄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5.18 유족에게 사죄를 결심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죄인이니까. 마약 투약 사실 때문에 발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약을 하지 않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가족이 지은 죄에 책임을 지고 사죄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 또한 죄인이라고 고개 숙일 사람은 있을까요? 피하거나 가족의 입장을 옹호하는 게 더 쉬울 텐데 말이죠. 5.18 관련 단체는 전우원 씨를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된다면 5.18 민주묘역 참배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정치적 색깔을 모두 뺀 가장 순수한 사죄와 용서가 될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해자가 용서하는 끊임없는 사죄가 화해와 용서를 불러오고요. 화해와 용서가 있을 때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우원 씨의 사죄로 역사의 실타래와 피해자들의 한이 한순간에 다 풀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네,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지난해 웅천과 소호를 잇는 선소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양 지역을 오가는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운전자분들은 편익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소대교 개통으로 소호동 일대 교통이 혼잡해지면서 인근 주민들 불편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여수시가 도심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웅천과 소호 간 선소대교를 개통했습니다. 이로 인해 웅천 지역 신도심 지역의 교통난이 많이 해소됐는데요. 이번에는 소호동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늘어난 차량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가 선소대교를 개통한 이후 소호동 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비해 차량 흐름이 늦어졌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수시 소재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해 소호동 일대 교통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민선 8기 여수시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선소대교 개통으로 이 교통량이 소호동 지역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원 사거리를 통해 소호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소호동 시내 구간까지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선소대교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정체가 가장 심해지는 퇴근 시간의 경우 이 소호동 진입 방향에서 웅천 방향 차량이 300m 이상 정체되고 있어 앞으로 교통 정체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감안한 도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호지구 개발을 대비해서는 소호 중림 간 도로 개설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지 주민분들의 불편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이 도시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반영한 도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특정 지역의 교통 흐름이 막히면 도로를 개설하고 또 개설된 도로에 차량이 다시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수시 소호동 지역의 교통 정체 현상은 여수시 소재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이 교통량이 증가될 경우 정체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민선 7기 소호동 지역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소호에서 중림 간 도로 개설이 추진되었지만 아직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35년 여수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생활권 간선 축인 이 소호와 중림 계획을 반영해 중림 소호 간 노선 신설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18년 10월 도로개설 사업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고 2021년 12월에 기본 구상 용역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여수시가 도시관리계획 노선을 반영했지만 아직은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호동 지역 주민들은 웅천지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개통된 선소대교로 인해 도리어 소호동 일대가 교통량 증가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선 7기에 추진되었던 이 소호 중림 간 도로 개설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최정필 시의원은 현재 정체가 심한 구간을 회전 노타리로 개설할 경우 이 교통 흐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수시가 소호 중림 간 도로 개설과 별도로 우선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여수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광양으로 가죠. 광양환경운동연합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 부두 낙석 해양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네요. 네, 광양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 부두 내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광석이나 석탄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 내용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유출된 오염 물질이 비가 내리면 빗물에 씻겨 이 바다로 흘러드는 해양 오염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포스코의 엄중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광양제철소 원료부두는 운영 초기부터 30여 년이 넘도록 초기 우수 처리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역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낙석이 무방비 상태로 빗물과 함께 유출돼 광양만 주변 해역을 오염시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양환경연은 비점 오염 저감 시설 관련 법 규정과 의무에 따라 마땅히 해당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법 시행 전에 준공한 시설임을 핑계로 광양제철소가 지금껏 방치한 도의적 책임이 법적 책임 이상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관련법 시행되기 이전에 준공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드러났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은데 행정당국이나 광양제철소 모두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광양환경연은 해당 시설 운영 과정에서 해양 오염 발생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부두라는 이유로 그동안 안일한 행정이 펼쳐졌고 수수방관해온 광양제철소의 행태에 재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환경연은 이번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오염물질의 유출 논란은 해역 항만관리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해양수산부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또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 그리고 각종 해양 오염 사고의 예방이나 지도, 수사권을 가진 여수해양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부실한 관리 책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환경연은 해당 기관들이 연대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책임자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각 기관들이 관리 감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곳곳에 게시가 된 현수막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고요? 네, 정원 박람회 개막과 함께 이 도심의 벚꽃이 개화하면서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이 순천시 도심 곳곳에 현수막 개첨이 늘면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수막은 원래 도심 주요 지역에 설치된 이 개첨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정해진 개첨대가 아닌 이 도로변 전신주나 가로수 등의 현수막 설치가 크게 늘고 있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현수막 대부분은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들이 많은데요. 이 주민들은 정당이 게시한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되어도 철거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 때문에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도심에 설치된 현수막 중 일부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바로 옆에 설치된 경우도 있어서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의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역 주민들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이 도심 사거리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구나 사람 시선에 맞춰 낮게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 운전자들이나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현수막의 경우 이 도로변 가로수에 현수막을 개첨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가로수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바람이 불면 그 진동으로 나무 뿌리에 영향을 주어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고 나중에 현수막을 고정한 줄을 제대로 해체하지 않아 이
현수막 줄이 나무 줄기를 파고 들어가는 이런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을 못하는 나무라고 해도 몸통에 줄을 칭칭 휘감아두는 것 미관을 떠나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3월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순천의 큰딸 4선 무소속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봉남입니다. 네,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지난주에 의회 회기 끝나고 전체 의회 연수를 갔는데요. 네. 이제 연수 내용이 제가 작년 이제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산 검사 기법이라든지 또 법정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부패 방지 청렴 교육을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의회 연수 기간에 좀 받았는데 이 결산 검사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예산 관련해서 또 연수를 하게 되면 항상 받아도 새로운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선수는 없지만 또 이번에 받으면서 의회에 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이번에 좀 공부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곧 다가올 정원박람회 킬러 콘텐츠로 가든스테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막바지 일주일을 앞두고 가든스테이 쉴랑게. 네. 네. 그래서 거기 점검을 좀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가서 좀 숙박하면서 이것저것 보완 사항들을 많이 좀 제안을 좀 했습니다. 아직도 보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직접 숙박도 해보셨어요? 이제 숙박을 좀 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준비 관계라든지 또 음식, 특히 음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뭐 찬반의 의견들이 있는데 네. 이제 비용 대비해서 조금 더 보완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당장 먼저 이번 주에 개막하니까 그렇죠. 시에서도 참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모쪼록 좀 잘 좀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게 말이죠. 이상호님 또 어떻게 시간 보내셨어요? 또 뭐 일상적인 생활했고요. 어제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의회 그 시정 질의를 좀 봤었거든요. 네. 근데 좀 제가 7대 때 했던 의견들하고 좀 다른 의견을 또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셔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고용진 의원님께서 그 남산공원 개발을 하자는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도 반대하고 이래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이미 시민 여론을 모았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떤 모르겠습니다. 또 제2의 업자가 있는가 이것을 또 민자 개발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민의 랜드마크를 만들자. 이제 그것은 이미 3년 전에 이미 이 결론이 난 그 사안이거든요. 투표를 했었던가요? 시민 여론조사를 했었죠. 여론조사 했었죠. 예. 맞아요. 전임 시장께서 기억나네요. 여론조사를 하셨죠. 그리고 또 최정필 의원이 또 생수를 또 오피스로 전환을 해주라 이런 특혜성 또 발언하신 거 보고 아직도 계속 주장을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세 가지 주제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는 출산 정책입니다. 노동자의 절반이 가족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없는 출산율 0.78명의 나라,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죠. 최근에는 국민의힘에서 자녀 수에 따라서 4억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겠다. 그러니까 자녀 수에 따라서 증여세를 감면해 준다는 건데 서민들이 증여세를 생각하게 가면서 과연 애를 낳겠느냐, 이제 이런 비판 여론이 2030 중심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30세 전에 아이 3명을 낳으면 애기 아빠 군면제 해주겠다. 우리 군대는 보통 20대 초반에 가잖아요. 근데 아이를 셋 낳으면은 과연 20대에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20대 30 그러니까 20대 때 아이 셋을 낳아야 되는 거죠. 군대 면제가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그러다가 이제 비판 여론이 좀 있으니까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론은 좀 싸늘합니다. 우리가 뭐 게임 출시 전에 베타 테스트하는 사람들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기억에 좀 남더군요.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한 달 100만 원대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건 역시 이런저런 좀 문매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1년 앞두고 출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급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에 어떤 것을 주목하고 계신지 먼저 이상무 의원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군 면제 관련해서 저도 이제 우리 아들에게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요. 아들 빨리 장가 가자, 승인 넣자 이러고 실효성 없는 제안인 것 같고요. 네. 예전에 국민의힘이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 매달 18세까지 10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주자. 다만 그동안 있는 아동 청소년 모든 복지 정책을 이 한 곳으로 모으자, 집약하자. 저는 좀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나라가 출산율이 최하위인 시점에 좀 강력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참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 이런 게 연금하고도 관계가 돼 있거든요. 예. 출산율이 저하되면은 다음에 저도 연금을 받아야 될 시점에 과연 누가 이 연금을 줄 것인가. 그래서 출산율 1.5배로 올려야 될 건데 이게 뭐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제 가정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제 이어질 수는 있고 예. 그리고 이 예산이 한 54조 정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18세까지 월 100이면요. 예,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지금 한 55조 됐는데 그 정도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봉남 의원께서는 또 어떤 것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그 조금 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을 내놨던 부분들 전부 비판 여론이 좀 있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20대 아이 셋을 낳으면 군면제를 군면제. 하겠다. 예. 그래서 요거 그 시기에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있었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그 저출산 실제 원인은 사실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보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저출산의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예. 이 정책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돈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접근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율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좀 높아지는 구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방금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세 가지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비판적인 의견이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라든지 사실은 경제 활동에 대한 이 불투명성 때문에 결혼을 좀 안 하는 추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가에서는 어떤 돈으로 이걸 좀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출산이 왜 저조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셋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이 부분은 출산에 대한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해서 좀 비현실적인 정책이 나왔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예. 뭐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필요는 딱히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본인들도 철회를 하는 이제 분위기니까. 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아이 셋 낳으면은 그 아이들이 군대를 안 가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20대 때 아이 셋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결혼도 지금 20대 때 활동말동인데 어떻게 군대 안 간다고 그렇다고 20대 후반까지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은 이것도 병무청에서 가만히 놔두려나 뭐 이런 네.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래서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이 군대를 안 가겠지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아빠를 군대를 안 보내겠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럼 30대까지 군대 안 가고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걸 가만히 두겠냐는 거죠. 그 28세 때 2명 놓고 좀 기다려 주시라고 예정이니. 잠시만요.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근데 또 이게 반발이 나오는 것이 이제 외부적인 것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노동 시간은 우리가 이제 올리는 것을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또 있었잖아요. 노동 시간은 올리면서 어떻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정책 방향들이 맥이 좀 닿아있어야 거기에 맞게끔 생각을 하고 이해를 좀 할 텐데 이 전혀 이해하기가 힘든 방향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두 분께서 이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풀뿌리 정치를 좀 쭉 해오시면서 듣는 이야기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물론 이제 서울과는 서울 수도권과는 또 좀 정서적인 차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좀 제안해보고 싶으신지 혹은 고민해보신 게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상우 의원님. 결국은 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 대안으로 저는 그 시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현재 예전에 제가 15개인데 지금 25개 정도 늘렸었거든요. 국가에서 지금 유아가 없다 보니까 개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제 폐업을 하시려고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 그것을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주는 이런 정책을 폈었거든요. 예. 그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을 했었거든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본인들의 의지가 없다면은 그걸 시가 매입을 해서 이제 그 자산을 다 사주는 겁니다.
사서 어린이들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아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다. 뭐 출산 장려금이야 지금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돌봄 서비스를 돌봄. 예, 이 취약 전까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지자체가 좀 책임을 져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정책을 좀 널리 펼쳐야 된다. 이건 돈이 얼마나 들어요? 15개에서 이제 25개로 지금 늘었다고 이제 했잖아요. 매입 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유아 관련해서 그 어린이집 그 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보육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이제 그것은 국가 비용이고 이제 시비는 들어가지만은 예. 국가가 거의 한 80% 이상 책임을 져주니까 그러니까 시는 그 자산을 매입하는 거 한 5억 정도 이 정도 5억에서 10억 정도 한 곳당. 예. 예. 이 정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시립 어린이집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은 또 직장의 안정성도 생기고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께도 여쭙겠습니다. 네. 뭐 이상호 의원님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같은 사실은 생각이세요? 시립 어린이집 확대가? 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돌봄 서비스라든지 돌봄과 관련된 시설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설립하는 데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좀 되어야만이 여기에 따른 뭐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이 부분은 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설도 있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율을 높이려면 그 전에 혼인율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지 그 이후에 또 아이를 좀 낳을 계획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자체 차원의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아이 뭐 첫 아이, 둘째 아이 또 아이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세제 감면이나 또 공공시설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감면 혜택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출산 정책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이번에 정책을 내놓은 거 보니까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뭐 주차장 뭐 반값 이용이라든지 또 공공시설 사용료도 감면을 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무료로 이용을 한다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공용주차장 뭐 반값 이용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혼인, 결혼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또 경제적인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출산 정책이라고만 해서 딱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두 분 말씀처럼 뭐 결혼 정책, 뭐 노동 정책 전반적으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좀 맥이 닿아 있는 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함께 시립 어린이집 확대는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어드리고 있고요.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순천시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넘어올 텐데 먼저 순천시 이봉남 의원께서 꺼내주실까요? 네, 국가정원 박람회가 앞으로 지금 4월 1일이니까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순천에서 이 박람회를 앞두고 국가정원의 반려견 놀이터 그리고 순천만 습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을 했고 이제 국가정원 반려견 놀이터는 지금 예약을 시스템을 이제 완비를 해서 예약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반려견 놀이터는 전국 관광지에서 최초로 그 반려견 돌봄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직원 없이
반려견 아니, 무료. 외워주세요 이상호님. 그러니까 이상호님 웃으시는데요 지금 제가. 반려견 놀이터가 웃기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 예전에 제가 네. 어렸을 때 켰던 개 생각이 났어요. 빠삐 생각이 나서. 아, 아, 예, 조금 즐거운 이따 생각 때문에 한번 그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예. 네. 마저 이어주시죠. 예, 관광지 최초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박람회를 관람하는 동안에 반려견을 이렇게 같이 동반을 해서 오면 전문 인력이 그 반려견을 무료 돌봄 서비스를 이제 해주고 최대한 3시간 해서 온라인 사전 예약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너무 중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예, 강아지 때문에 어디 못 가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순천만 습지 주차장 인근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여기는 이제 그 반려견주가 동반 입장해서 현장에서 같이 이제 산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견 또 중소형견 이렇게 나눠야죠. 구간을 나눠서 그럼요. 이렇게 이제 산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성을 지금 해놨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박람회를 앞두고 조금 좀 적극적으로 좀 획기적으로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조성을 좀 빨리 지금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2021년에 보면은 그 반려동물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또 반려가구는 한 600만 맞아요. 정도가 이렇게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한 4명당 1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박람회 대비해서 이렇게 놀이터를 조성을 했지만 이 부분이 전국적인 어떤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그 트렌드에 맞게 좀 조성을 좀 하고 있다 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참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제안 겸 많이 홍보도 할 활용을 겸. 홍보도 할 겸 해서 맞아요. 오늘 지금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 순천시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뭐 조례호수공원에서 동물영화제 같은 것도 해서 그렇죠. 뭐 동물들과 함께 즐기면서 뭐 여가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기획을 많이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빠삐 아버님 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견 놀이터.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렸을 때 제가 개를 키웠는데요. 그 네. 치아와인데 빠삐인데 참 귀여워했었는데 누나들하고 얘가 가출을 했네요. 나가서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래 이제 좀 그리 됐어요. 그래서 야, 그때 생각에 이게 사람과 똑같은 존재구나. 그때 느낀 이후로 이제 개와 의 관계는 이제 멀리했습니다. 얘들한테도 키우지 말자. 만약에 이 개가 만약에 반려견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은 느낌과 똑같다. 맞아요. 느끼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자 한번. 이런 취지로 농담이고요. 아까 그래서 잠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금 칭찬해 주시는 거죠. 네. 조금 보완해야 될 아니면 조금 더 홍보가 더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뭘 좀 말씀 주시겠어요? 예, 이제 순천은 반려동물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네. 지금 그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5월에 이제 개장을 하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반려동물 공공병원을 지금 그 안에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복합공원 지정하고 조성을 위해서 지금 영역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반려견 놀이터가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도 있고 드라마 세트장에도 지금 만들어질 거고 또 반려동물 문화센터 앞에도 또 만들어질 거고 예.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에 이와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조금씩 펼쳐지고 있고 그 반려동물 복합공원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동해서 최근에는 이제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를 지금 선정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1차 심사 서류를 했고 통과돼서 오늘 이제 현장 실사를 했는데 아마 이게 반려동물 친화 도시가 좀 되게 되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반려동물 친화적인 이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이제 조성해놓은 놀이터들을 좀 보니까 우선은 이제 조성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겠다. 많은 무료예요 홍보가 그러면? 예, 전부 무료입니다. 신청만 미리 하면요? 예, 그러니까 순천만 쪽은 사전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전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서 하루에 한 3시간을 기본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전문 인력이 이제 돌봐주는 거니까 예약제이기 때문에 무료이면서 예약제이고 또 그 12kg 이하 이게 반려견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순천만 쪽은 이제 대형견하고 중소형견이 나눠져 있는데 이제 거기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형견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 혹시나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에 좀 노출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 했지만은 이제 반려동물을 바꿔는 있지만 전부 이제 등록된 반려동물들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 동물들이 또 유기동물이 되지 않도록 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 또 국제 정원 박람회를 방문하시는 순천뿐만 아니고 또 전국의 모든 분들이 조성되어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상우 의원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 시민들이 그 정치권을 향하여 그 지역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갈라치고 있다는 여론이 그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뜬금없이 그 의정 동호회에서 23일 목요일 날 김혜재 의원의 대학병원 유치 토론회와 관련해서 일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정 동호회의 행위가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수시 의정 동호회의 정치적 발언 적절하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도 뉴스를 봤는데 의정동호회라는 게 찾아보니까 전직 여수시 의원분들의 모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십니까, 이상우 의원님은? 제가 전직 이제 의아한 게 시잖아요. 이렇지 만약에 의정 동호회에서 어떤 정치적 표현을 하려면은 대표성 네. 있는 표현을 하려면은 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저한테 연락도 없었고 또 보니까 가입도 안 돼 있더라고요. 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예, 연락도 없고 이래서 저는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7태 의회에서 그 낙선하신 의원님들은 네. 전혀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건 확인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대표성이 있는 의정 동호회 어찌 보면 또 이게 친목단체 사단법인이전 친목단체거든요. 이래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맞는가? 실질적으로 이 의정 동호회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직 의원님들 모임이고 그 한때는 여론을 주도했던 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결국은 시에 대한 어떤 정책적 제언이나 조언, 제안 이런 걸 하시는 단체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국회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수 정가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다. 예. 그 엊그제 그 고효주 전 의원 지금 현재 이사장이시더라고요. 그분의 그 참여하신 6분의 의원님들도 이제 예전에 은퇴하신 한 15년 정도 되신 의원님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국회의원의 행위를 비판할 자격이 우리한테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좀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현재 고효주 전 의원 그 현재 동호회 이사장께서 그 주최하는 의원이 주장하는 여수대학교 통폐합 협약 이행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장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의정 동호회 이제 저도 이제 결국 이제 의정 동호회 들어갈 건데. 왜냐하면 이제 특정한 입장만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의정 동호회가 정치적 발언을 할 때는 앞으로 이제 총회를 열어 가지고 그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우 의원께서도 이제 전 의원이시지만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내시잖아요. 예. 뭐가 다릅니까? 의정 동호회와 저는 속해 있지 않아서 상관이 없으십니까? 저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 공개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 전 아니에요? 패널로서 여수 시정이나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거죠. 아하, 예.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 동호회는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될까요? 할 수 있죠. 순천시에는 의정 동호회가 있습니까? 순천에도 의정회가 한 35분으로 오. 전직 의원님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이상우 의원님이 전 의원님께서 이 주제를 이제 갖고 오셨는데 아마 지역의 여수시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좀 특수한 뭐 이제 여론이라든지 상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어쨌든 뭐 의정 동호회든 어떤 모임체든지 간에 뭐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의견들은 충분히 저는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상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 부분이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총의를 모으지 않고 또 몇 분이나 혹은 개인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했다든지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이제 이상우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패널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체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렇죠. 단체로 나갈 때는 어떤 그 단체 내에서의 의견들을 모아서 결정을 내려서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이제 의정 동호회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또 이렇게 접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항이라면 갈등이라든지 이런 현안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또 의정 동호회에서 잘 조정해서 또 공통된 의견들을 촉구하거나 발표할 수도 있을 텐데 또 한쪽으로 좀 치우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발표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상무 의원님을 공격했는데 이봉남 의원님이 잘 또 보살펴 주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상무 의원께 예. 제 기사를 또 이게 나오고 나서 찾아보니까 의정동호회에서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관련해서 뭐 지지 표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시민단체로 봐야 돼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집단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8대 관련 시장 선거 때 정치적 그 지지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제 그때는 이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총회를 열어서 이분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것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들어가서 좀 이렇게 보신 다음에 좀 알려주세요, 좀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갈등을 키우는데 왜 의정 동호회가 거기에서 한 역할을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봉남 의원님께서도 지금 순천의 의대를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동부권의 의대를 유치해서 여수에다 대학병원을 유치하자.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분들도 정책 색깔이 있더라도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좀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수시에서. 예. 근데 이거 한쪽 편선을 들어주고 우리는 이 뜻을 따르겠다. 의정 동호회가 국회의원 비서입니까? 여기 본인들의 기자회견문을 제가 좀 비꼬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시의원이 국회의원의 비서냐? 그럼 의정 동호회가 국회의원 비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다시 한번 총회를 열으셔갖고 그 동호회 회원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의정 동호회 가입 안 시켜주시면 어떡해요? 비판했다고 그러진 않겠죠? 아마 연락은 총무님께서 그만두셨더라고요. 또 어떻다고요? 김춘길 전 의원님께서 본인이 총무시거든요. 의정동. 총무. 예.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는 그냥 본인의 자유인가 봐요. 그 내부적인 의견을 총무를 그만두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까지는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언더독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봄꽃 축제 관련 소식을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전남의 대표 봄꽃 축제 중 하나인 여수 영치산 진달래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흥국사 산림공원 또 영치산 일원에서 펼쳐지는데요. 예. 4년 만에 개최돼요. 그래서 진달래 군락지를 기대하고 있는 영치산 방문객들에게 과연 어떤 즐거움을 준비하고 있을까 알아봤습니다. 사단법인 여수 영치산 진달래 축제 오재환 이사장을 만나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진달래 축제 보존의 이사장 오재환입니다. 진달래 축제를 끌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주무관 때부터 진달래 축제에 참여를 했고요. 청년회장 때부터 횟수로 한 5년 되지 않았을까.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 지금 3년째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는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년 만에 축제가 열렸어요. 그동안 산신제만 진행이 되고 오랜만에 열리다 보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3년, 거의 4년 동안 관광객들은 항상 뭐 20만 명 이상 오시는데 축제를 못하는 것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저희 거북선 축제, 동동 북축제, 또 불꽃 축제 등을 보면서 이제 축제 분위기가 살아나는구나.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자라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진달래 만개 상황을 또 잠깐 말씀드리자면 4월 1일이면 만개해가지고 꽃이 서서히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예쁜 것은 한 하루 이틀 전이고요. 꽃 그 축제 기간을 맞추기가 약간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저희가 일주일 당겨서 하려고 했다가 윤달이 끼어가지고 주말에 해야 되니까 4월 1일, 2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꽃은 있으니까 오셔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군락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사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으세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이 정상입니다. 골맹이째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올라가는 좌측 우측변에
축구장 140개 정도의 넓이의 군락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군락지를 알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검색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매력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들 많이 찾으실까? 철쭉도 이쁘지만 진달래꽃은 봄꽃 축제 중에 최고로 뽑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여기 삼일면에서 태어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 영치산 정상에 등산을 갔다가 그 군락지에 만개가 되는 걸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30년, 40년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자연적으로 군락지가 형성되었고 옆에 공단과 더불어서 공해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다른 나무들이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진달래는 쭉쭉 뻗어서 전국의 최고의 군락지가 되었고요. 그 군락지를 아시는 분들이 해년마다 찾아오십니다. 또 다행인 것은 군락지 옆에가 벚꽃 길과 벚꽃 군락지가 또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분홍색 흰색으로 정상에서 보면은 하늘인지 땅인지 어디 뭐 천국인지 모를 정도로 느낌이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찾지 않나. 또 더군다나 우리가 준비를 또 잘하고 있어서 오셨던 분들이 내년에 또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1회는 여수시 문화원에서 이 아름다운 영치산의 진달래를 이대로 놔두지 말고 축제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처음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네. 9회 때부터 저희 3일 지역민들과 저희 축제에 관련된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생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상임 고모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쭉 해오셨고 저희 세대가 받은 게 2007년도? 네. 어, 이제 다 그때부터. 어르신들이 돼. 예. 네. 지금은 다들 어르신이 되셨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받아서 이제 나이가 드는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축제마다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세요. 그럼 어떤 분들을 좀 타깃층으로 삼아서 축제를 준비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저희 등산로 코스가 돌고개에서 올라가서 흥국사로 내려오는 곳이 있고 흥국사에서 올라가서 상암 쪽도 돌고기로 내려오는 그런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그 3년 전, 4년 전에 축제를 할 때는 돌고개라고 하는 GS 칼텍스 후문 주차장에서 축제를 좀 힘들게 했었습니다. 주차장을 빌려서 쓰는 만큼 사용하는데 번거로움도 있었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헷갈리는 것도 있었고 해서 3년 동안 저희가 공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보물 홍교가 있는 흥국사 그 산림공원으로 축제장을 옮겼습니다. 축제장에서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게 저희 흥국사에 의승수군이 있다고는 알지만은 그분들이 뭘 했는가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 산신제를 할 때 그 의승수군 퍼포먼스를 같이 곁들였는데요. 의승수군이라고 하면 그 문헌에 보고 안 건데요. 또 주지 스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3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왜군과 싸우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그 홍교 다리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고 그 당시에는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싸워서 전사하는 것이지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의승수군의 어떤 어를 이어받아서 유래를 알려야 되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의승수군 퍼포먼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산신제라고 하는 것은 꽃이 필 무렵에 우리 여수시의 시민들의 안녕과 또 공단의 발전 번영을 위해서 산신령님께 제를 지냅니다. 뭐 얼뜻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말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헌관님들을 모시고 영치산 산신령님께 제를 지냅니다. 표시가 탁 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함으로써 저희들 마음도 편하고 1년 내내 복 받는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여수 영치산 진달래 축제 보존의 오재환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4월 1일과 2일 동안 축하 공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 소개 좀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산신제를 시작하고 그 산림공원 옆에 저수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플라잉 보드를 해서 멋진 축하 공연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개막식 때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개막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장애인 나눔이라는 합창단입니다. 그리고 트롯 가수 정동원 가수가 또 저희 진달래 축제를 또 좋아합니다. 영치산을 좋아하고 언제 한번 영치산 진달래 축제에 꼭 와서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초청을 했는데 흔쾌히 오신다고 해서 개막식
정동원 축하 공연,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꽃매시 선발대회도 있을 것이고 산상 음악회, 체험 행사로 버치는 화전 붙이기, 새집 달기, 느린 우체통, 스마트폰 사진 인화, 쓰레기를 주워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진달래 플로킹 등이 여러 가지 가치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치산도 좀 아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플로깅도 함께 선물까지 주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아이디어들 다 어디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위원회분들이 다 모이셔서 생각하신 걸까요? 예,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회의를 하고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은 수렴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자세로 하다 보니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의 힘으로 이렇게 운영됩니다. 다른 축제들 봤더니 부대 시설, 교통에 대해서 불편한 점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올해 지금 예상하시는 그 관람객들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축제를 하는 기간 한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해서 질 때까지 그 2주 정도의 전체 관람객을 보면은 용해 가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20만 명이 넘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틀 동안에 그 전에 돌고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축제나 마찬가지지만 그 주차 문제가 그렇죠. 다들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유관 기관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또 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네. 여수경찰서 경비교통 과장님을 비롯하여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뭐 교통 인원들 뭐 15명 이상 여수시청의 정기병 시장님께서 주차 대체 교통과들을 전폭 지원해 주시고 소방서에서도 그 생길 수 있는 사고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용품들을 배치해 주시기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추진위원회나 보존회에서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셔틀버스를 5대를 운영합니다.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흥국사로 올라가시면 반대편에 돌고기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천역에서 셔틀버스로 그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을 모셔서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영치산과 또 진달래 축제를 찾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축제 보존회, 집행부, 저희 이사들, 청년회, 분회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셔서 축제 즐기시고 재밌게 노시고 맛있게 드시고 저희 축제 저희 홈피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퇴직연금 IRP 계좌 앞에 미래에셋증권 6글자가 붙는다는 건 글로벌 자산 배분 노하우가 붙는다는 것, 연금 전문가의 컨설팅이 붙는다는 것. 지금 당신의 퇴직연금 IRP 앞에도 미래에셋증권 붙일 수 있어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배우 윤여정입니다.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기대가 되죠. 새로운 작품, 새로운 배역, 그리고 새로운 만남. KB생명과 프루덴셜 생명이 만나 KB라이프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라이프를 나름답게 KB라이프. 지금 현재 시간은 세상이 바라던 카드를 만날 시간. 나를 위한 마이 위시, 우리를 위한 아워 위시, 모두를 위한 위시 얼. 타임 투 위시 KB 국민카드. 자세한 내용은 KB 국민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